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6.12 미북 정상회담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인기가 남한에서 높다고 말했고 두 정상은 헤어질 때 3차례나 포옹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발생 3년 후 TV조선 취재진이 국내 대형 병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원래 그렇다고는 근데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보유세 강화 예고 후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고 전셋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서 상대방 의지를 서로 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히 했다는 비핵화 의지, 과연 언제, 어떻게라는 것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뉴스7은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과연 오갔는지, 또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데 접점은 찾은 건지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 대통령의 2차 남북 정상회담 내용 발표 소식 신정훈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약식 회담에서 두 사람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역사적인 조미순의 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사의 변수는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은 미국의 적대관계 종식과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저는 양국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종전선언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은 미북 간 상호 불가침 방안 등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지금 보셨지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과연 미국이 주장하는 CBID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의미하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즉각적인 또는 적어도 신속한 비핵화에 김정은이 동의했는지 여부도 문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비핵화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남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때 대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미북 사이에 여전히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2차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다 풀려난 자국 선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미북 회담을 취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전격 뒤집고 재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트럼프는 2차 남북회담 결과 발표와 거의 동시에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If we can be successful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North Korea,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South Korea. 몇 시간 앞서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일정이 촉박해서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뉴욕타임스 보도가 오보라고 꼬집으며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시선은 회담을 실제로 준비하는 실무회담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사전준비팀 30여 명이 오늘 싱가포르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과 실무 협의가 가까운 곳에서 진행 중이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There are meetings going on as we speak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d like the location. It's not so far away from here.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을 위한 실무진 간 사전 접촉을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틀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내용을 문제 삼아 회담을 전격 취소하는 중에도 미북 간 물밑 접촉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조지프 헤이김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30여 명의 미국 사전 준비팀이 오늘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일본 도쿄를 경유해 내일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늦어도 오는 29일엔 회담 개최지에서도 미북 실무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에선 외무성 인사인 최선희 부상이나 최강일 국장대행,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의 참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다음 달 정상회담의 의제와 개최 장소, 이동 경로, 경호 문제 등의 구체적인 협상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발표한 직후에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던 셈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북한 김영철이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라면서 격이 없는 소통을 갖자고 서훈 국정원장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원산을 시찰 중이던 김정은이 급히 평양으로 돌아와 회담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건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그젯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실무 준비를 거쳐 어제 오후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 내용을 오늘 발표한 것 역시 김정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북측의 형편 때문에 우리도 오늘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외 발표를 늦추는 동안 미국의 회담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자, 1차 때와 다른 이번 2차 정상회담을 먼저 따져보면 먼저 영접이 사뭇 다릅니다.
문 대통령이 북측 통일각에 갔을 때 김여정이 문 앞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1차 때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까지 가서 기다렸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일각 안에서 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 문재인 대통령이 은색 승용차에서 내립니다. 문 대통령을 맞이한 인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차에서 내리는 문 대통령을 환한 표정으로 영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일각 안에서 문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정상회담 때는 문 대통령이 직접 군사 분계선까지 나가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급히 이루어진 회담이어서 의전은 대폭 간소해졌습니다. 양측 주요 인사들이 수행원으로 대거 참여해 의장대를 사열했던 지난달 정상회담과 달리 북한 명예위병대의 약식 사열을 받았을 뿐입니다. 장소를 놓고 제대로 생존 영주를 잘못해서 이야기하면 또 제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것도 만국간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2명만 배석했습니다. 회담은 통일각 1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낡고 짙은 갈색 탁자와 의자가 밝은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담은 6폭의 병풍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경호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 극비에 이루어진 만큼 대통령 경호도 최소화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넘어올 때 이 경호원들이 두 발로 뛰어서 차량을 호위하던 것과 대비가 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 행렬. 10여 대의 순찰차와 경호 차량이 자유로를 달립니다. 어제 북측 통일각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 행렬. 경호 차량과 수행원 차량을 합해 모두 5대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전용 차량은 평소 타던 검은색 벤츠에서 은색 벤츠로 교체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비공개 차량을 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등 우리 측 수행원 5명은 문 대통령과 따로 이동해 사전 노출 가능성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넘어올 땐 12명의 경호원이 차량 주변을 에워싸고 발로 뛰어 호위했습니다. 하지만 북측 지역에 간 문 대통령의 경호는 간소했습니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릴 때, 통일각 안으로 들어설 때, 회담장 입구에, 그리고 돌아올 때 통일각 주변에 경호관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북측이 벌였던 V자 대형 등 눈에 띄는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공식 방문이었던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김정은의 인기가 높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두 정상은 헤어질 때 3번의 격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김보관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덕담부터 건넸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방북이 처음이 아니라며 특유의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뭐 사이즈를 떼고 애들이 좀 하고 또 명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두 사람은 남북 정상이 쉽게 만난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다. 그냥 우리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안해놓고 이게 하루만 이렇게 되는 거 두 정상은 헤어질 때 3차례 포옹을 나눴습니다. 모택동과 김일성이 즐겨하던 사회주의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김정은이 유년 시절 유학했던 스위스식이라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통일각에서 방명록에 서명하는 동안 김정은은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뒷짐을 진 채 내용을 힐끗 봅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이 남측에서 방명록을 쓸 때 문 대통령이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바른 자세로 서 있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중 미북 정상회담을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두 차례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상대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자들에게는 조미 정상회담을 각각 좋은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수정해서 녹취록을 배포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두 차례 표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이 앞서 탈북자라는 우리식 표현을 쓴 것처럼 문 대통령이 북한식 표현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올린 녹취록에는 조미 표현이 없었습니다. 각각 좋은 회담과 북미 회담으로 수정됐습니다.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수겠죠. 안 그러면 그게 본심이든가. 수정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조미 정상회담으로 녹취록을 재수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명록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북한의 대외 국가명을 쓴 것도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그 역시 상대를 존중해 북한식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김여정은 이번 정상회담에도 등장해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맞이했지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훈섭 기자입니다. 북측 통일각에 도착한 차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자 김여정이 가장 먼저 다가와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이 통일각을 떠나기 직전에도 끝까지 남아 가장 나중에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는 두 손을 내밀어 손을 잡으며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김여정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1, 2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문 대통령과 10차례 가까이 악수를 나눴지만 공식 석상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두 손으로 악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여정은 주요 정상회담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 1차 때와 달리 회담장에 배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측 수행원들은 김정은과 악수할 때 고개를 살짝씩 숙이며 목례를 함께했습니다. TV조선 정섭입니다. 남북 정상은 북한의 급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무산이 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일방적 회담 파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북한이 예정일 새벽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취소 당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오던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를 문제 삼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앞서 김정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사과나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은 군사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도 다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남북 교류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통일각으로 이동을 했을 당시에 군 통수권은 과연 누구에게 맡겼는지도 관심입니다. 당시 상황과 또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백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통일각에 머물렀습니다. 2시간 동안 대통령이 적국에 있었던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 등 권한 이양 1순위자를 김동연 경제부총리로 지정해놓고 방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이어서 다음 순번인 경제부총리를 지정했던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방북에 동행하지 않은 임종석 비서실장도 대기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2차 정상회담 당시 휴일임에도 청사와 합참 대기 상황실에 나와 유사시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 2양 순번만 정했을 뿐 실제로 2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수장을 만나러 가는데 최소한도 군의 경계태세를 확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군 통수권을 이양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방국을 갈 때는 이양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순서, 즉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어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격식 없는 남북 정상회담이었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용 없는 회담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파격적 형식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꺼져가던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격식 없는 만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격식 없이 열릴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화당도 친구 사이 같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은 만남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성과 없는 회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가서 외교 참사에 이를 만큼 무시를 당하고 그런 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라고 봅니다. 국회나 야당과 협의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비공개 깜깜이 회담을 진행한 이유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미 회담 재개 논의도 중국의 개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 발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는데요. 환청이 들린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중이란 안내문이 붙어 있고 관리실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이곳에서 근무 중이던 60대 경비원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훼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투입돼서. 피의자는 이 오피스텔에 사는 28살 강모 씨. 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시간 20분 만에 이곳 파출소로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한 강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위층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시끄러우냐고 물었을 때 웃으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면서 그러던데요.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왔고 환청이 들린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숨진 경비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강 씨에 대한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숨까지 위협받던 상황이었는데요. 범인을 제압한 건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한 새내기 대학생과 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컴컴한 골목길, 사람들이 멈춰서서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젯밤 11시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47살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렀습니다. B씨가 카운터 뒤로 숨자 A씨는 편의점 주인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편의점에서 범행이 벌어지던 당시 이곳을 지나던 이 양훈모 씨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왔던 한 서울시 시의원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A씨 제압에 나섰습니다. 여성분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A씨는 피를 흘리는 여성을 계속 겁박하던 상황. 발을 밟았죠. 손을. 다른 걸 못 치게.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빨리 발로 밟으라 그러고. A씨를 경찰에 넘긴 대학 새내기인 20살 양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앞뒤 가리지 말고 해라. 행동해라. 피해 여성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병원 내 감염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위생관리 상황은 좀 개선이 됐을까요?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1인 입원실입니다. 청소 직원이 손걸레로 화장실 변기를 닦습니다. 그런데 같은 걸레로 환자가 잡는 손잡이도 문지릅니다. 화장실 바닥을 청소한 대걸레로 병실 바닥까지 닦습니다. 3년 전 메르스 사태로 진통을 겪었던 또 다른 병원 입원실입니다. 청소 직원이 휴지를 말아준 뒤 그대로 변기물에 적셔 좌석 시트를 청소합니다. 근데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바닥을 쓴 빗자루로는 입원실 소파 위 먼지를 털어냅니다. 방문객과 보호자가 앉아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하는 자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층 다 하세요? 청소하기 진짜 벅차시겠어요. 하지만 이들 병원 측은 정확한 청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청소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전문가들은 병원이 또 다른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병원 감염 관리나 병원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청소를 맡아주시는 분들과 의료인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내 대형 병원들의 위생관리 실태, 오늘 저녁 9시 CSI 소비자탐사대에서 공개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범한 특별조사단이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사법행정권이 광범위하게 남용됐다고 그제 발표했죠. 그런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나 징계가 미흡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판사가 등장하는 등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서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법관의 성향부터 재산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철도노조 파업, 통상임금 판결 등에 대해 법원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하고 조율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조사단은 임종원 당시 행정처 차장 등 윗선 지시로 인한 행정권 남용으로 인정했는데 조치에 대해선 소극적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례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징계도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퇴직해 불가능합니다. 이에 현직 판사인 차성환 판사는
SNS를 통해 판사가 동료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면서 대법원은 향후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내심 검찰 수사를 피해보려는 듯하지만 이미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이 배당된 데다 판사들의 움직임도 더해져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죠. 다른 곳 집값이 떨어져도 강남권은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강남불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전셋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석 달 사이에 1억 원 넘게 빠졌습니다. 보유세 강화가 예고되면서 종부세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게 시세잖아요. 그 가격이 매도가보다는 매수가 쪽으로 맞춰집니다. 강남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억 원 이상 내린 급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16억 5천 선까지 지금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작가는 15억 5천에 시작이 돼요. 강남 3구는 7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일주일 동안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값은 0.08%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집값 시세의 선행지수라는 전세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한 달 만에 0.4% 빠지며 6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금은 내려가는데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집주인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가 더 강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급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수도권에 사상 최대인 18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집값 하락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요즘 정말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기가 무섭습니다. 기름값이 쉬지 않고 오르더니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까지 넘어서며 2014년 말 이후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향후 국제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무려 1,916원입니다. 국내 휘발유 값이 지난 4월부터 4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오르면은 많은 부담이 되죠. 세금을 낮추든지 해서라도 기름값을 조금 조정해 주는 게.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90원. 2014년 말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 시세입니다. 특히 주말 들어서는 1,600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91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0원이나 높았습니다. 경유 가격도 3년 반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유가 급등세는 미국의 이란 제재로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른 탓이 큽니다. 두바이유의 최근 시세는 배럴당 77달러 선. 시장에서는 8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주요 산유국의 증산 검토 소식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펙에서 다시 증산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 이후에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 가격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와 국내 시세 사이에는 약 2주의 시차가 있는 데다 국내 기름값이 이미 강한 오름세를 타고 있어 소비자 체감 유가는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조정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폭행 더 있었다. 심석희 선수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치의 폭행이 더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맞은 게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조 전 코치가 지난 1월 16일 심 선수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심 선수는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2차례 더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시점과 이 피해 정도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심 선수의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추가 폭행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경찰은 조만간 조 전 코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폭행으로 빙상연맹에서 영구 제명되자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9년 만에 어깨 파열, 미용을 하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혼자서 군부대 장병들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주다가 어깨 근육이 파열된 미용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예. 지난 2008년 특채로 군무원이 된 A씨는 부대 내 유일한 미용사였습니다. 혼자 350명가량의 부대원 이발을 담당했는데 부대가 사열이라도 받으면 30명씩 몰리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2015년에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이 오른손으로 이 전기 이발기나 가위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어깨에 무리가 간 것인데요. 앞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A씨의 요양 승인을 거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른쪽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자연적인 상태보다 빨리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도둑 잡는 청소기. 네. 일반 청소기인데 뭐 AI가 달린 겁니까? 어떻게 도둑을 잡습니까? 네, 국내 한 업체의 이 조그마한 청소기가 네. 최근 이스라엘에서 도둑을 쫓아내서 화제입니다. 아, 예. 화면으로 보실까요? 빈집에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둑의 실루엣 보이시죠? 예. 그 순간 찰칵 소리에 도둑이 놀라 멈칫하는 이 장면 누가 찍었을까요? 사람이 아닌 집에 있던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로봇 청소기엔 이 집안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가드 기능이 장착돼 있었는데요. 청소기는 이 촬영한 도둑 사진들을 집주인 오제르 씨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했고 예. 집주인은 이 사진들을 확인하자마자 이 경찰에 신고해 도난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은 해당 기능을 출시한 국내 전자업체에 이 집주인 오제르 씨가 고맙다는 전화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조정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마치 한여름처럼 더웠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옷차림만 가벼웠다면 활동하기 무난하셨을 텐데요. 내일 또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에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전, 전주 16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도 28도, 울산 25도가 예상됩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던 6월 10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한 몸이 돼야 합니다. 북한을 달래고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해서 빠른 시일 내 완전한 핵폐기를 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 중간선에 서서 이 자칫 어설픈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